자, 그러면 오늘의 특강을 맡아주실 김유명 작가님을 앞으로 모셔서 우리의 명강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한번 재밌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김유명 작가님께서는 현 마스터 성형외과 대표 원장님이시고 혹시 뭐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를 수석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석사, 의학 박사까지 전공하신 아주 훌륭하신 강사님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큰 박수와 함께 작가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유명 작가입니다. 네, 오늘 저는 죽음, 의식, 그리고 기억이라는 제목하에 죽음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국부는 죽어서 말하고 학생은 성적으로 말한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학생 때 시험 전에 꼭 하시던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 작가는 작품으로만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독자의 즐길 권리를 빼앗는 거죠. 스포일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들 책을 읽고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평소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설립하신 흥사단 부설 도산 아카데미 LBT에서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를 다시 한번 토론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작가로서의 소개를 잠시 올리고 그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업세계에서 던져올린 독특한 소재,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일깨우는 작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를 8개를 완성했고 현재는 지금 4번째 작품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7월 오늘 참석해 주신 가세 출판사 그 소설 마취를 가세 출판사에서 출간했고 또 역시 같은 날 KL 매니지먼트 오늘 참석해 주셨죠. 윤기용 대표님과 함께 해외 출간 계약을 맺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참석해 주셨는데 화산영화사 우리 정진계 대표님과 함께 11월 달에 영화 판권 계약도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역시 저의 2번째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 얼굴 작품을 또 출판 계약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밀도 있는 모임인 줄 모르고 제가 독자 소개를 한번 받아볼까 하고 왜냐면 이야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려면 서로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었는데 이미 정말 밀도 있게 인사는 잘 나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작년에 세상을 향해서 편지를 하나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답장을 받는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그 읽은 느낌 또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성형외과 의사가 왜 난데없이 마취라는 소재로 소설을 썼을까요? 또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이라는 동양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이성과 합리로 이루어진 서양의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활동을 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마취를 경험을 한 거죠. 근데 마취를 하면 마치 죽은 듯이 이렇게 잠들었던 환자들이 또 매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깨어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취가 동양의학에는 없는 서양의학의 고유한 것이죠. 이 한의원 가시면 수술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의사들이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들이 의외로 이 마취를 했었을 적에 사람이 어떤 의식의 변화라든지 또 각성, 또 잠과 꿈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취를 소재로 잠과 꿈,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 삶의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본 것이 바로 소설 마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아, 네.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네요. 뭐 살다 보면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궁극적으로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그는 처음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동네 골목길에서 차에 치인 개의 사체를 보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밤에 이불을 뒤집어 써봐도 낮에 친구들과 어울려봐도 회색 콘크리트 바닥에 들러붙은 검붉은 핏자국이 떠오르고 자신도 결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만 떠올랐다. 그 공포에서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어 보였다. 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왜 아무도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걸까? 소설 마취 중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를 느껴보신 분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요즘 네. 두 분이나 계시네요. 조금 이따가 또 그 얘기들을 같이 나눠볼게요. 최근 가장 가까운 가족과 사별한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어떤 가족? 부모님? 친동생. 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왜 하필 그날 시내로 들어가서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하는 소리가 들렸고 드디어는 하나님은 왜 아무 죄도 없는 내 새끼들을 하며 신을 원망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소리까지 새어나왔다. 네. 문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가은님, 네. 죽음을 이렇게 경험 최근에 해보셨습니까? 극도의 공포를 어떤 경험 있으셨는지? 사실 제가 뇌 동맥류가 있어서 네. 수술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이렇게 위험한 수술이긴 했지만 잘 됐었는데 네.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네. 마취에서 깨고 나서 중환자실에 이제 극도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몇몇 분이 이제 돌아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직접 목격하셨네요. 네, 저도 이제 마취하기 전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네.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네. 의사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마취되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몰라요. 네. 근데 깨고 났는데 저는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옆에 계신 분이나 네. 옆에 계신 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저희 같은 의사들은 사실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일상적으로 죽음을 많이 목격합니다. 인턴으로 일했던 시절에 병실에서 어저께까지도 있었던 간경화 환자인데 그 다음날 보면 사망이 있습니다. 성형외과신데? 인턴으로 일할 때는 모든 과를 다 도니까. 그러면 인턴의 작은 그걸 정리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죽음이 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몸에 완전히 다가오는 정도일 수도 있지만 또 가족이 사별하신 경우 얼마나 지나셨어요? 뭐 한 2주 됐어요. 얼마 안 멀쩡하던 애가 네. 열이 있어서 응급실에 앉아서 네. 바로 그 호흡이 뽑히다. 네. 3일 만에 폐혈증.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생각나면 다시 슬프고 또 그립고 마음 아프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과연 이 슬픔을 어떻게 치유할지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실상을 우리가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 참다운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를 만약에 안다를 것 같으면 슬픔도 덜하겠죠. 네. 당분간 못 본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잘 지낸다. 그런 안부를 또 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뭔가를 제대로 알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사망 판정을 할 적에 외면적인 것들을 보고 보통 사망 판정을 하게 되는데 진짜 우리에게 이 자유와 평화를 주는 그런 삶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알아야만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죽음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가지 단계를 거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취에 어떤 힌트가 있을까라는 부분과 두 번째, 유물론적인 사생관과 동양의 윤회 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의식 상태와의 조율 그리고 네 번째로 해상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취에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수면 마취 해보신 분 거의 대부분 다 해보시죠. 안 해보신 분이 오히려 적을 것 같아요. 네. 위내시경 하실 때는 이게 보통 경험하시죠. 네. 보통 우리 내시경 할 적에 쓰는 이제 미다졸람, 물론 프로포폴이라는 약도 쓰지만 미다졸람 사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근데 쉽게 잠이 안 오셨다고 아주 고생하셨던 분 손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부분 다 잘. 네. 마취 중에 혹시 그러면 꿈을 꾸신 분은 없으셨나요?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혹시 마취 중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환자 보호자나 혹은 의료진들이 뭐 헛소리 되게 심하게 하셨다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TV에 보면 요즘 그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수면 마취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들을 막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간호사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남자 환자들 중에. 정말 자기는 그런 경우는 정말 창피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수술을 하는데 환자가 한참 잘 자고 있다가 약효가 약간 떨어질 무렵에 의식이 이렇게 돌아와서는 원장님 저는 하나도 안 자고 있는데요. 수술 언제 시작하시나요? 이런 물어봐요. 실컷 여기 다 열고 지금 막 수술을 하고 있는 중에 상당한 일이죠. 그러면 제가 수술 전에 그 얘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도 안 잔 것 같지만 잘 자고 있는 거니까 음악 들으시면 또 도로 졸릴 겁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자,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평소 마음으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쉽게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일지 몰라요. 자, 그러면 마취에서 이제 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우리가 침대에서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들 때. 잠은 날마다 맞이하는 작은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작년이네요. 2018년 8월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유명한 잡지의 표지 사진입니다. 제목이 수면의 비밀, 잠에 관해 밝혀진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 그리고 아주 귀여운 어린이가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모두들 수면의 비밀에 대해서는 궁금해한다는 얘기겠죠. 기원전 35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서양 대표적인 철학자가 우리가 잠을 잘 때 정확히 무엇을 하고 왜 그러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수면과 불면에 관하여라는 글을 썼대요. 그 이후 2300년 동안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그럴듯한 답을 내지 못하다가 드디어 1924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한스 베르거라는 박사가 뇌파검사법을 발명해서 그 순간 잠이 철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잠을 자는데 전혀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로 꿈 안 꾸는 거. 다들 꿈 다 기억나세요? 네. 개인차들은 물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수면은 단순하고 균일한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우리는 매일 밤 깜짝 놀랄 변화를 겪습니다. 뇌파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하루 동안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 수준의 의식이 계속 순환되고 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렇게나 다양한 뇌파 검사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깨어있을 때 틀리고 약간 졸릴 때 틀리고 그리고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 이 서파 수면이라서 아주 깊은 잠에 빠진 상태의 뇌파도고 그것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 렘 수면에 대해서. 자, 표가 하나 나왔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쪽은 수면의 깊이입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깊은 수면이죠. 그래서 딱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기 시작했었을 적에 이런 사이클을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REM이라고 써있죠. REM이라는 거는 Rapid Eye Movement. 우리가 자는 동안에 눈꺼풀은 덮여있지만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REM 수면이고요. 그리고 이 REM이 없는 비REM 수면에 1, 2, 3, 4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얕은 꿈에 빠졌다가 잠에 빠졌다가 꿈도 없는 정말 깊은 수면에 빠졌다가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비REM 수면으로 와서 잊고 이런 사이클이 적어도 하룻밤 동안에 5번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잠은 사망에도 비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비REM 수면의 뇌파를 검사해보니까 우리가 뇌사에 빠진 사람들의 뇌파랑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지난밤 총 이 REM 수면이라고 꿈을 꾸는 이 수면 단계가 2시간이나 지속이 되는데 대부분은 다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주기의 이 끝부분에 약간의 꿈이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아침에 기억나는 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꿈을 꿨는데 우리가 그 일부밖에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 연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면 박탈로다가 연구를 합니다. 우리 그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 막 괴롭히기 위해서 잠을 안 재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아가 붕괴되고 환각이 일어나고 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해보면 체온 저하, 피부병, 체중 감소, 사망까지도 이르렀다고 하죠. 먹을 거 다 줘도 잠만 안 재우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REM 수면, 비REM 수면으로 크게 양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꿈을 주로 안 꾼다고 생각하는 비REM 수면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상된, 낮 동안에 손상된 신체, 특히 근육이 회복되고요. 아주 깊은 비REM 수면 3, 4단계 때는 깊은 휴식, 생명 자체를 보존하는 일,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생성되고 뼈 근육 성장, 그리고 여기 이제 치매까지도 예방되는 단계가 이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 뇌에 축적되어 있었던 노폐물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워시아웃, 씻어져서 없어진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봤었을 적에는 낮 동안에 학습된 정보의 재정리가 일어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취사선택 편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학생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몇 학년이세요? 대학교 3학년. 우리 정형수님 고3. 반갑습니다. 제가 고3 학생분이 오신다기에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했거든요. 이 귀한 시간 수능 앞두고 있죠. 네. 어쨌든 공부를 할 때 예전에 왜 3당 4락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게 허상이었던 거예요. 잠을 잘 안 자면 불필요한 거 버리고 취사선택 편집이 안 될 뿐더러 비REM 수면 2단계 때 일어나는 최근에 학습한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는 이 과정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REM 수면에서 또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는 그 과정을 못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잠 안 자면 다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REM 수면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태아의 성장과 발생학적 성장과 신생아 성장이 일어납니다. 왜 꿈 많은 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어머니 뱃속 안에서는 계속 REM 수면입니다. 꿈꾸고 있는. 그리고 신생아들
애기 낳아 보면 계속 자죠. 그게 계속 뇌에서 뇌가 발달하면서 렘 수면 단계에 들어가요. 성인에서는 낮 동안의 손상을 회복시키고 특히 중추신경계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져서 뇌 기능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학습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뭐 밤새 공부한다는 거는 시험 전날만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초치기 할 때 그러지 않고 수능을 대비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좀 개운하죠. 그리고 누군가 중요한 이별을 했다. 그런 것도 약간은 조금 무뎌지고 그렇습니다. 감정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들이 꿈과 정보 처리를 통해 정화되고 아침에는 상쾌한 기분을 받도록 해주는 게 또 잠과 꿈의 역할인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꿈은 잠들기 전까지 느꼈던 욕망과 공포, 창피함과 안타까움, 억울함, 불안함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소화시키는 과정인지도 모르지.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상상으로라도 충족시켜야 하고 불안한 상황은 차라리 무서움을 느끼면서라도 겪어서 해소시켜야 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잠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똑같은 지금 질문입니다. 형태가.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서 얘기를 드렸죠. 결국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 잠과 꿈에서 이 주제가 확장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고요. 조금 더 기다리고 사전 준비를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꿈에 대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고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일을 느꼈다? 우리 정영수님. 네. 꿈에서 그 꿨던 일이 며칠 후에 진짜로 일어나요. 네. 그런 꿈을 예지몽이라고 하죠. 네. 또 혹시 꿈을 꾸는 중에 내가 이거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느꼈던 사람 혹시 있을 때? 그런 분 없을 때? 두 분, 세 분. 네. 그건 이제 루시드 드림, 자각몽이라고 하죠. 네.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모으고 해보면 꽤 많은 10%, 20% 정도는 그리고 꿈에 돌아가시는 자기의 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를 봤다. 근데 그 시간에 그 멀리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얼굴을 보여주시고 간다든지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로또 번호도 그렇고 맞죠? 네. 어마하게 너무 높은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꿈을 꾸자마자 잽싸게 일어나서 써놔야 됩니다. 아니면 스르륵 없어지는 기준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강렬한. 네. 78번, 92번. 적어놔야 되겠는데 몇 회 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흔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호접지몽, 여기 철학 교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감히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장자라는 사람이 얘기한 자기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녔던 꿈을 꾸고 일어나서 자기가 그런 꿈을 꿨던 걸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호접지몽 이야기입니다. 그런 장주, 자기의 본명이죠.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렇죠.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지금의 삶을 꿈으로 보는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양에만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까 해서 찾아보면 서양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플라톤이라고 하면 서양의 정말 철학자 중에 제일 태도에 해당하시는 분이죠. 국가론 3편에 보면 7권에 보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자의 나비였던 세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하 동굴 안에서 어릴 때부터 다리와 목에 쇠사슬이 묶인 사람들이 그들 뒤로 불빛이 비춰 담 위에 도구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동굴의 벽에 이런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을
보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몸과 목을 돌릴 수 없게 딱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보는 그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이 풀려나가지고 동굴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 그림자를 실제로 봤던 자기 경험을 이제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실제라고 여겼던 그런 그림자들이 태양빛에 의해서 비춰진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만약에 또 다시 이 사람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이 언제 어둠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쟤는 그렇게 어리석지? 왜 이렇게 행동도 굼뜨고 이상할까? 또 하는 말도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듣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온 것을 얘기를 하면 생전 나가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태양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비춰진 그림자를 우리가 실물로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실물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감각적인 세상들, 책상, 의자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는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데아는 비물질이고 현실 너머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제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장자 이야기만큼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국가라는 책에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결론에 해당하는 제10권에 가보면 그리스의 이제 고대 지명이겠죠. 팜필리아 출신의 병사 에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수님 제외하고. 자, 전쟁에서 전사한 뒤 열흘 후에 이 에르라는 병사가 화장용 장작 더미 위에서 갑자기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서 보고 온 것들을 들려주는데, 자기가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을 가봤더니 육신이 벗어난 혼이 이렇게 막 하늘과 지하로 연결되는 구멍이 2개씩 뚫려있는 그런 공간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다 재판을 받고 다음번 자신의 삶까지 선택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플라톤이 자기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이야기를 이해시키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여기 유명한 그림인데 라파엘로의 아테네 합당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중에 한 사람은 플라톤이고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아리스토텔레스일까요? 형성분 오른쪽. 네,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지금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철학의 계보로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치고 그랬다는데, 이야기에 의하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이제 사망 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메가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집트 등을 이제 두루 주요하면서 신비주의 종교를 체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이 에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한 그 신비한 체험, 즉 사후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데아론을 비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반대에서 논리학을 창건하고 이성과 합리로만 이루어진 유물론적인 자연과학을 시작한 거죠. 모든 학문에 우리 자연과학, 의학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문이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적인 사생관과 동양의 윤회 사상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소설 다 읽으셨나요? 아직 다 못 읽으셨다는 분? 네, 세 분. 네. 오늘 이제 얘기 듣고 읽으시면 저는 더 재밌게 읽으실지도 몰라요. 자,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이 마취과 의사인 주인공 A는 대학교 교수님인데, 이성과 합리로만 이루어진 엄정한 과학인 서양의학을 배웠겠죠, 당연히.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 뒤에는 전혀 믿지 않는 유물론자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교과서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논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축적이 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논문을 쓰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엄밀하게 과학적이지 않으면
저널에 아무리 보내봐야 채택이 안 됩니다. 아, 이건 과학적인 방법론이 아니다,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보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역시도 회의적인 무신론자였던 A는 어쩌면 플라톤의 후예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인 우리들 자신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 일반적인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환자들이 아무리 뭔가를 얘기해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죠. 근데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7가지 색깔밖에 없죠. 빨주, 노초, 파남보. 근데 그 바깥에도 사실은 색이 있고 빛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바깥에는 적외선이 있습니다. 적외선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홈쇼핑 같은 데 가서 보면 적외선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제로 뭐 옷을 입었는데 따뜻해졌다, 뭐 여기 코만 빨갛다, 파랗다 그런 거 많이 하죠. 시각화 하기도 해요. 근데 적외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초자공 백내장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태리 무라노 섬 혹시 가보십니까? 아니면 저 홋카이도 가면 이렇게 막 유리 녹인 거를 쇠로 된 빨대로 이렇게 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적외선이 뜨거운 거니까 적외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적외선이라는 건 안 보이니까 그냥 방심하고 계속 수십 년 동안 불다 보면 눈동자가 익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명돼요. 보라색 바깥에도 또 빛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외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정말 없으시군요. 피부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외선이라는 거 안 보이지만 이게 뭐 야외 활동하거나 또 뭐 골프 치러 가거나 뭐 바르고 저 선블록 발라야 되죠.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 의사들도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게 됐고, 그렇다면 과연 영혼의 문제는 어떨까? 영혼을 본 사람은 없죠. 직접. 그죠? 주인공 A의 고뇌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본인은 마취 중에 악성 고혈증이라는 아주 무서운 부작용으로 환자를 입은 상처를 받고 있고요. 만약에 죽음의 순간에 TV 화면이 툭 하고 꺼지듯이 영혼이 사라진다면 그런 육체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파괴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자책감 때문에 이 죽음의 순간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할 수밖에 없는 응급 상황입니다. 소설 안에서. 그래, 내가 파괴한 건 환자의 몸이 아니었어. 몸에는 칼끝 한 번 닿지 않았지. 사고 후 육체는 오히려 완벽히 그대로였어.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는 한 이 괴로움도 불안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동양 사상에서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병원에서 또 집에서 과학에 대한 배신 행위를 계속했다. 죽음에 의해 한 영혼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옷을 입고 따라가고 어떤 바위돌이라도 들춰보려고 했다. 죽음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하는 데에서 출발한 그의 탐색은 다양한 동양 사상과 종교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아마도 동양 종교, 불교와 힌두교일 것 같은데 두 사상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교수님 간단히만 한 질문으로. 네. 같이 그러면 고민해 볼게요. 제 생각에는 윤회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회합수 있는데 그 윤회죠. 네, 아까 윤회합수 우리 아주 낮은 읽었었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동양문학관에서는 흔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또 혹은 이건 다 네 업보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죠. 하지만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은 힌두교의 윤회와 업사상에 반대해서 영구불면의 자아는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무아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워낙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한 걸 수도 있죠. 윤회 없다. 자아가 없는데 무슨 업이 있어서 내가
하층민으로 태어나야 되냐?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윤회가 가능한 걸까요? 우리 불교를 믿을 적에도 뭐 윤회에 대해서 뭐 천국 가, 지옥 간다,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은 뭘까요? 자, 영구불변의 자아가 없다는데 도대체 뭐가 다시 태어나서 윤회가 가능할까요? 모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불교 혹시 믿으시는 분?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종교에 대한 건 그럼 다 덮어놓고. 동양 사상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영속하는 영구불변의 자아가 있다 없다의 끝없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뭐 1500년, BC 1500년경에 브라만교가 생겼는데 그때는 영속하는 자아가 있다. 뭐 브라만과 아트만이 다 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 브라만교의 전통이 쭉 연결돼서 민간 신앙과 결합된 힌두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윤회와 업을 믿고 이에 한치 의심도 없이 살아가는 9억 명의 사람이 우리와 지금 동시대에 이 지구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게 업으로 다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자아 없다. 그래서 무아람으로 윤회와 카스트를 부정하고 자인학교는 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또 불교가 나눠졌는데 소승불교 쪽은 없다 똑같이 대승불교 쪽은 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소승도 시대가 쭉 지나가면서 설일체 유부는 자성이라는 지속되는 것이 있다. 또 독자부는 심지어는 있는 동시에 없다. 경량부는 또 다시 없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계속 있다 없다니까요. 심지어 여기 중간 철학에서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중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물질이라는 거라든지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를 두 가지 다 부정한 거가 현대 양자역학에서 아원자불리학에서 최소의 입자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들과도 또 연상을 일으키고요. 유식학은 있다라는 쪽인데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실제는 없고 그것조차도 다 주관적인 우리 의식의 반영이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극단적인 유심론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8식을 얘기한 잠재의식을 얘기한 걸로 봐서 또 지금은 또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론을 연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만약에 이 부분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면 또 질문 받아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혼란스러운 종교와 철학입니다. 붓다는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절대자는커녕 나라고 생각하는 영구불변의 자아조차 없다는 무화설로 윤회론을 주장했구나. 그러니까 점점점 알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동양 사상에서 답을 구하려고 했던 주인공 A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인공 A가 시도했던 것이 명상입니다. 혹시 명상을 수행하시는 분, 그래도 꽤 오랫동안 명상 수행, 우리 이가은이 때, 매일 갑니까? 매일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세요? 30분씩. 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명상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명상할 때는 잡생각이 나요. 그렇죠. 네. 계속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네.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눈을 감고 우리가 이렇게 명상 내지 이제 좌선을 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계속 지나가죠. 그죠? 뭐 병원에서 있었던 일, 또 다음 주에 학회 발표할 거 준비할 거, 이거 빠뜨렸다. 온갖 잡생각이 계속 지나. 그러니까 포커스가 하나로 있지 않고 여러 개로 우리의 이제 의식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가 지금 얘기하신 단계는 굉장히 높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는 대단한 거죠. 유니포커싱이 되다가 디포커싱이 되는, 그죠? 여러 곳에 이제 관심이 가다가 하나로 합쳐지고 그게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수행 단계를 거칠 텐데 주인공은 사실은
좌선을 통해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좌선을 한다고 앉았지만 병원에서 하던 온갖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었고 눈을 감을 때마다 보이는 검은 어둠 너머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책을 끊고 영상 수련을 시작한 지 도대체 몇 년째인지를 헤아려고 한다. 결국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좌선을 이렇게 오래 해봤지만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여배우 S가 이제 프로포폴 과량 주사로 이렇게 뇌사에 빠지게 되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제 뇌파가 됐느냐 하는 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했던 우리 주인공의 노력을 아실 건데 어쨌든 그래프를 쭉 보니까는 이 사람이 프로포폴을 하는 동안에는 꿈을 안 꾸는 잠을 잤기 때문에 환각이나 어떤 그런 특이한 거를 경험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잘 알 수 없다. REM 수면 중에 대부분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REM 수면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단계 스테이지 2에서 꿈을 또 꾸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파 검사를 통해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의식 혹은 마취 상태에서 의식을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된 좌절 중에 주인공이 우연히 깨닫게 됩니다. 네. 불교에서는 도노냐 점수냐라는 이야기로 한자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써놨는데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야지만 깨달음이 온다. 아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이제 주장하는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이런 노력들을 쭉 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양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하이퍼렌에 의해서 우연히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또 다른 의식 상태와의 조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꿈을 꿨었을 적에 며칠 후에 생길 일을 미리 겪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만큼 신비한 것이 우리의 의식이고 꿈입니다. 자, 아까 던졌던 질문 다시 얘기드립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인간이 품었던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질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역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문학이 다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껏 종교와 철학의 영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드디어 의사들에 의해서 최근 들어서는 주관적인 내면의 세계였던 죽음이 객관적인 과학의 연구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잠이 뇌파의 검사에 의해서 그렇게 넘어왔었죠. 네.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제부터 재밌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4, 5세기의 이 의식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게 네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첫째로는 근사체험, 두 번째로는 체외이탈 현상, 세 번째로는 최면 퇴행요법, 네 번째로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 제목만 들어봐도 좀 호기심이 가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이 저자들이 다 의사들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의사들이 이 시대에 사후의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익숙한 이름이 하나 보이죠?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충격 갑자기 맞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했던 네. 3대 고장 중에 하나인 네 맞습니다. 우리 저 부장님.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근사체험과 네. 그 전에 그 화면을 맞아요. 보면 네. 네. 체외이탈 현상과 차이점이 뭔가요? 아 네. 근사체험은 우리 신체가 거의 죽음에 다다른 상태에서 느낀 신비체험이고요. 의식세계고요. 체외이탈 현상이라는 거는 근사체험의 일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별도로 죽음에 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식이 신체 바깥에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더 재밌게 해드려볼게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썼습니다. 이 의사들은 여전히 과학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after death라고 표현 안 하고 near death, 죽음에 가까이 갔었을 적의 경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사고나 질병으로 임종에 가까웠을 때 혹은 일시적으로 뇌와 심장 기능이 정지해서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사후세계를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요즘 이제 이런 그 연구가 많이 나오게 된 게 뭐 때문일까요? 바로 요 기계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기계인지 아시는 분? 네, 많이들 아시는 분. 요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공장소에 이걸 많이 비치하게 돼서 많이들 이제 알게 되셨죠. 근데 이거는 사실 안 보면 안 볼수록 좋습니다. 너무 자주 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패치를 붙여가지고 꽝 하고 전기 충격을 주면 완전히 이 평탄화됐던 심전도가 돌아옵니다. 저도 인턴 때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게 이제 환자가 이제 심근경색이 돼서 거의 사망한 상태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심전도계가 삐 하고 이제 멈췄거든요. 근데 이거를 쾅 하고 또 도파민이라는 약을 막 주면 또 이게 뜹니다. 그래서 좀 움직여요, 또 약간. 근데 이제 약효가 또 다 떨어지면 또 이렇게 슬슬슬슬 하면서 또 삐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환자를 보내기가 너무 무섭고 죄스럽고 해서 이 과정을 1시간 반 이상 합니다. 옆에서 간호사들이 보통 말리죠. 선생님, 그냥 간호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통상적으로는 한 30분 정도 하고 나면 보호자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30분. 근데 처음에는 너무 이거를 보낸다는 거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응급 차 안에서도 막 계속 약 주고 또 하고 약 주고 또 하고 1시간 반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예전 같으면 사망했을 환자들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놀랍게도 자기가 죽어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큰 사고 당하신 적 혹시 있으신 분? 우리 이강은님은 수술을 할 적에 사실은 그 정도 굉장히 위중한 단계를 사실은 거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동맥이다 보면 굉장히 위중하고 응급한 질환으로 의사들은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혹은 그런 큰 일을 겪으면서 이런 근사 체험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습니다. 간혹. 근데 이 근사 체험의 연구의 선구자라는 분이 바로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은 원래는 철학과 교수였답니다. 근데 주변에 이렇게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선 다시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내는 분이고 다시 산다는 것이라는 이 책에 그런 케이스들을 다 얘기했는데 무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3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인 거죠. 그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과정에 이제 사람이 심장이 멎었으니까 이게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어줘야 되니까 틀니를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없는 단계에서 이제 서랍에다가 넣어놨는데 나중에 찾지는 못하고 야단이 났는데 죽어 있었던 환자가 일어나더니 저 두 번째 서랍에 제 틀니가 있으니까 꺼내주세요 한 거예요. 의료진들은 깜짝 놀란 거죠. 의사, 간호사들도 다 혼비백산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였고 또 환자 본인은 죽어 있었거든요. 눈 감은 채 시체였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기존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죽음학의 이제 창시자라고 하는 분의 책을 또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박사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데 특별히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을 많이 관찰하고 공통현상과 근사체험을 사후생이라는 책으로 출간해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죽음학을 거의 창시했다고 보는데 이분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과에서 이런 근사체험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논문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임사체험을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이 잡지가 란셋이라는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하면 누구나 란셋에 만약에 논문을 한 편 올린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을 떠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정말 유명한 잡지인데 여기 2001년도에 심정지 후 회생한 사람들의 근사체험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의
이 10개 병원에서의 전향적인 연구에 대해서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인 동료들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후향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즉 환자가 CPR이 떴다.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코드레드 CPR 떴다 그러면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사제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리고 환자가 딱 살아나면 그때 바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뭐 느낀 거 없어요? 뭐 본 거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었어야 가능하겠죠.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334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18%인 62명이 근사체험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사체험을 한 사람을 깨워가지고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남자였던 여자였던 종교가 기독교였던 불교였던 힌두교였던 또 뭐 사는 문화권이 어디였던 아무 상관없이 10개를 다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10개를 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이 죽었구나 내가 체외로 이탈했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고 사랑과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마음이 더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빛과 교신하고 묘사하기 힘든 아주 오묘한 색깔들을 관찰하고 천상의 풍경을 관찰하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 친지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더 의미 있는 것은 이 주마등처럼 왜 일생이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살았던 일생을 리뷰를 다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 입장에서만 그걸 리뷰한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그거를 리뷰를 다 한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지연님을 괴롭혔어요. 이지연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난 모르고 살았어. 근데 사후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때 이지연님의 마음 속에서 느꼈던 거를 똑같게 다 체험을 한다. 놀랍죠.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지하고 다시 돌아온다. 저 라인을 넘어가면 이제 못 돌아오는데 그 경계에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너는 아직까지는 여기 올 건 아니야. 돌아가. 아까 엘르 병사도 돌아오는 거죠. 이제 더 재미난 상황인데요. 의사 자신이 금사 체험을 한 겁니다. 아까까지는 환자들한테 물어보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세계를 주관적으로 관찰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이븐 알렉산더 박사인데요. 이분은 저명한 하버드대에서 근무를 했고 신경외과학에서는 뭐 150편의 저널을 쓰고 200회 이상의 강연을 한 아주 세계 최고권의 의사였습니다. 근데 운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자신이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신경외과 환자가 돼버렸어요. 세균성 수막염에 걸려서 뇌사에 빠졌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회생해서 근사체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책으로 출판한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뭐 베스트셀러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그리고 최근에 또 2편도 나왔거든요. 이 책도 참 재미난 책인데 어쨌든 극적으로 회상한 뒤에 뇌사 상태에서 자신을 안내했던 그 소녀가 사실은 모르고 살았던 원래 자기 친부모에서 태어난 여동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양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하버드대 또 가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가 없었던 친부모에게서 뒤늦게 난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사진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거짓말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나는 죽었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라고 확언을 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들을 무려 1300케이스를 인터넷으로 또 모은 의사가 있습니다. 제프리 롱이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은 방사선 종양학 전문인데 이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10년간 1300명을 경험을 모아가지고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정말로 뇌까지 완벽하게 죽었던 뇌파 검사에서도
뇌파가 아까 심장 그 파형이 안 나오듯이 완전히 플랫라인 일자로 나오는 사람들에게서도 생생하고 잘 체계화된 실제적인 체험을 서술하는 것을 케이스를 보았다는 거죠. 만약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뇌가 완전히 죽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혈류가 약간 지속돼서 경험했다면 굉장히 파편적이고 이미지가 뭐 몇 개 떠오른 정도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더 놀라운 것은 선천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시각 장애인들이 선명한 시각적인 지각을 체험하고 평소에 자기가 보지 못하고 그저 만지고만 있었던 물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색깔까지도 깨어나서 다 이야기하고 그게 사실로 다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신체가 아닌 눈으로 뭔가를 봤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의식도 있을 수 없는 전신 마취 중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소설 마취 안에서도 하이퍼란에 중독이 돼서 마취가 돼서 주인공이 호련히 체외로 이탈하는 일들이 생기죠. 네, 일이 생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종문화, 종교, 언어와 아무 상관없이 주요 골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이 없구나 내지는 삶이라는 게 한 번뿐인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으로 겪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플라톤이 얘기한 대로 이데아를 보고 온 사람은 현실의 그림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 기쁨, 행복을 느끼는 이 강렬하고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이 사람의 인격도 변하게 되고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상대방 입장에서 삶을 회고하고 세상은 모두 하나임을 알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다정해지고 배려를 더 잘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미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직업을 바꾼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치료하는 직업을 구한 경우들도 있고요. 더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한 사람들 역시 직접 체험 없이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체험을 했느냐, 체험을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세상도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부장님께서 질문하신 게 바로 나왔습니다. 이 out of body experience, 체외 이탈 현상은 의식이 육체와 분리되는 현상인데 임사체험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의학적인 사망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기록한 파이돈에서 플라톤이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마지막들은 대부분 아시죠? 거기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사약을 받았을 적에 기꺼이 잔을 받은 것이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 그림에 보면 이분이 아마도 소크라테스겠죠. 이게 뭘까요? 여기 이제 독초를 찧어가지고 이제 엑기스라고 하는 건가요? 익스트랙트, 사약을 만들어가지고 잔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파이돈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사형 집행일 날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야 빨리 사약을 좀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형 집행이 보통 오늘 사형 집행하라고 그랬으면 여유 있게 있다가 마지막으로 뭐 가족 친지들하고도 얼굴을 보고 보통 해가 질 무렵 약을 마신다 그랬는데 소크라테스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죽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약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빨리 난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점차로 마비가 되어가는 신체의 부분들이 결코 자기가 아니라는 걸 계속 제자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발이 지금 마비가 됐다. 근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의식 있는 걸 보니 발은 내가 아닌가 보다. 자, 무릎이 꺾어진다. 무릎까지 마비가 됐는데 아직도 내가 의식 있는 걸 보니 무릎은 내가 아닌가 보다. 점점 계속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초인적인 평온함을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아무리 평상시에 인격이 고매하고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자발적으로 사역을 받는 그 상황에 저런 태도를 보이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자, 이 책은 환원될 수 없는 마음이라는 책인데 이 체외 이탈 현상이 어떻게 보면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책 두 개가 이만큼 두꺼워요. 정말 과학적으로 쓴 책들이에요. 버지니아 대학의 신경센터 인지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중간에 선수가 호련히 자기 몸 바깥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관찰합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의사들은 야 그거 환각이야, 환상이야. 간질에 걸린 사람들한테 흔히 그렇게 생겨. 그러고 무시해버리거나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전기 기구를 가지고 뇌를 탁탁 자극을 하는, 특히 측두엽에 있는데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환자들이 깨어있는 상태로 실험하는 거죠. 머리 뚜껑을 열고 여기 자극을 합니다. 환자는 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학적인 세팅을 만들어보면 얘기를 해요. 박사님 뭐 이상한 게 보이는데요. 제가 못 받겠는데 안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한대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런 그 간질이나 측두엽 전기자극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뇌파 검사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고, 심지어는 체외 이탈을 반복하거나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들까지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우연히 생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 봤던 유명한 박사님이죠. 네.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결별한 이후에 집단 무의식을 주장했던 스위스의 정신가사 칼 구스타프 융 박사인데, 이분은 이 책입니다. 자서전 기억, 꿈, 사상이라는 책에서 체외 이탈 현상에 관한 스스로의 경험을 고백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출간의 전제 조건이 자신이 사망한 이유를 좀 해달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가족들이나 혹은 자기의 그 명성을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리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1940년대 인공위성이 없던 그 당시에 체외에서 관찰한 지구를 묘사했는데 그 묘사한 내용이 현재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체외에서 봤더니 중동, 근동 지역에는 노란색이고 거기 사막이니까 그렇겠죠. 파란색 물이 있는데 지중해는 물빛이 어쩌고 이런 묘사를 했는데 그거는 인공위성에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 그리고 이제 최면 퇴행 요법을 말씀드릴 텐데 최면술 받아보신 분. TV에서는 많이 봤죠.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최면을 해가지고서는 옛날 얘기 막 하는데, 이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은 예일대학교 의대 졸업하시고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고 마이애미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정신과 과장님이신데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과거형입니다. 믿지 않았다. 전형적인 과학자이며 좌명한 정신분석 의사였고 미국 정신의학계를 대표하는 분인데 이분이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멀쩡하게 저명하게 잘 살아가는 분. 근데 어느 날 한 환자를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이 책에는 한 환자의 케이스만 있어요. 불안, 공황, 공포증으로 내원한 27세 여자 환자 캐서린인데 18개월 동안 열심히 상담도 하고 약도 주고 했는데 아무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최면요법을 시행했는데 놀랍게도 유아기의 기억뿐 아니라 기원전 1863년에 있었던 전생의 기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여러 생까지. 근데 최면이라는 건 마술도 아니고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대 미국 정신의학에서는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된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영향인가 봐요.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유년기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견해로 이런 전제하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과정에 전혀 의도치 않게 내담자의 태아 때의 기억이나 전생의 기억, 심지어는 삶과 삶 사이의 기억까지도 소집되는 사례들이 보고가 된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자,
자, 마지막으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 책은 짐 터커 박사님이 쓴 책인데 미국 버지니아 의과대학 음지과학연구소에서 선배 창시자인 이안 스티븐스 박사의 대를 이어서 짐 터커 박사가 수십 년간 무려 2,400케이스를 모았답니다. 정말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예요. 뭐 인도, 뭐 태국, 뭐 온갖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케이스를 수집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미국의 제임스 라이닝거 케이스가 아주 대표적으로 영혼의 이 윤회를 입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기 때마다 밤마다 비행기에 갇혀가지고 자기 막 어떡할지 모르겠다고 울어대는 아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기는 비행기에 유독 집착을 했고요. 비행기 장난감에. 그리고 비행기에 대한 이 지식이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기가 어떻게 비행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까 하고 궁금해하게 여겼는데 계속 밤마다 울부짖으니까 이 외할머니가 안 되겠다, 얘 좀 어떻게 알아봐라. 그래서 부모가 2차 세계전에 대한 기록과 서류를 모두 다 뒤져가지고 1945년 3월 5일 일본군에 의해서 격추된 제임스 휴스턴이 그 전생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돌아가시지 않은 전생의 누나를 만났대요.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내밀한 얘기들을 다 확인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세계의 장난감에 이 병정에다가 이름을 붙였던 그 이름들이 전생의 전우들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2살에서 4살 사이에 전생에 대한 진술들을 시작한답니다.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어디 살았는데 나 거기로 돌아갈래. 아니면 내가 무슨 장사를 했는데 왜 물건이 빨리 안 올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6세에서 7세 사이에 그 얘기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그 자기가 말했던 기억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꿈 많던 어린 시절에서 현실로 들어가는 어른으로 갈수록 이건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의학적으로 한번 추정해보면 뇌에 이제 태어날 때 뇌세포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지만 시냅시스가 연결이 돼야지만 그게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남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의 이 현상의 어떤 기억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기록되지 않았던 예전 것이 밀려나가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윤회 전생이 있다고 하면 예전의 것을 기억을 못하지만 전생의 습관이나 어떤 태도들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고 전생의 장소, 사람, 물건, 기억 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통제된 조건 하에서도 다 입증을 했다는 거죠. 조사를 해보면 미국 인구의 20 내지 27%가 환생을 믿는답니다. 믿어지시나요? 우리는 동양에 사니까 우리는 뭐 늘상 윤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악수도 윤회도 하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믿는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통계죠. 자, 어쨌든 이 A의 분투 역정은 책을 통해서 실패하고 명상을 통해서도 실패하고 뇌파 검사를 통해서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 연속이다가 계속된 좌절 중에 우연히 마치 하이퍼라니에서 최후의 이탈 경험을 하면서 삶과 죽음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은 무지하게 했지만 이 사건의 해결은 우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야 그는 환자들이 한 진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터널 너머에서 그들이 만난 것들이 그들의 사회와 종교, 문화, 종교와 신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이제도 이제 알 수 있었다. 그건 그곳이 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모두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미묘한 에너지의 차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분명히 나는 몸 밖에 있었던 거야. 주인공 A가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죽음이라고 생각해온 것의 실상을 A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신체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 즉,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이 실상에 대해서 깨달고 과연 이 진실로 이제 무엇을 할 건가 깨달은 이후에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상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잠깐 다시 기억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루를 맞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그 전날에 괴로웠던 일들, 창피했던 일들 이걸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거를 다 의식에 짊어지고 가게 되면 무거워서 못 살죠. 이전의 기억을 봉인시키고 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꿈 없는 깊은 잠, 비렘 수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이렇게 책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깨어났는데 간밤에 꿈들이 모두 생각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룻밤에 4번에서 5번 꿈을 꾸는 렘 수면을 자는 우리가 일어나 그 시간 동안의 꿈들을 모두 기억한다면 그렇게 이상한 세계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엉뚱한 삶을 살고 무섭고 때론 망측한 내용의 꿈들을 꾼 게 나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침은 참 혼란스럽고 참혹한 시간이 될 거야. 어쩌면 매일 아침 스스로를 창피해하다가 아니면 슬프게 울다가 출근조차 못할지 몰라. 그래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또 진지하게 보내기에 우리는 밤새 꾼 그 꿈들을 잊어야만 하는 거구나. 아니 봄날이 되면 겨울옷들을 정리해 옷장에 넣듯이 그 모든 이미지와 생각과 감정들은 곱게 접어서 계단 아래 어두운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였어. 의식의 표면에서는 모두 사라진 듯한 그 기억들은 파일이 싹 다 지워져 버린 컴퓨터 하드디스크 속에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복구해내면 모두 그대로이듯 그렇게 그대로 저장되어 있겠지. 그렇지.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꿈을 꾸었던 당시의 의식이 내 것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꿈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잠을 깬 후 어렴풋이 다시 그 꿈들의 일부가 기억이 날 때 우리는 그 꿈을 꾼 게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꿈을 꾸고 우리가 잊을 건 잊어버리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룻밤의 잠에서 사후라는 잠으로 우리의 관심을 확대시켜 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가만 보자. 그럼 언젠가 하나의 더 큰 꿈 같은 이 삶을 마치고 죽음이라는 좀 더 깊은 잠을 자게 되면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는 그때까지 살면서 보고 느낀 모든 이미지, 감정, 생각들을 더 큰 창고에 정리해 넣어두고 나와야겠지. 새로운 삶을 신선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만일 그렇다면 전생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전생이 없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억하지 못할 뿐 어제 꿈을 꾸지 않은 것은 아니듯이 기억하지 못할 뿐 전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확장을 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매번의 생을 시작하기 전에 무게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시간도 없는 침묵 속에서 머물다가 삶이라는 역동의 시공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을 모두 기억해냈다. 네. 그래서 순환과 더 큰 순환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는 잔을 도로 내려놓고 침대에 걸터앉힌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는 렘 수면과 꿈이 없는 비렘 수면이 순환되어 하룻밤에 잠을 이루고 다시 잠을 자는 밤과 깨어있는 낮이 순환되어 일생을 이루고 또다시 삶과 사후의 시간이 순환되는 거대한 고리를 그려보았다. 그것은 작은 고리들이 모여 큰 고리를 이루고 또 그 고리들이 모여 더 큰 고리를 이루는 무한히 반복되는 무늬인 프랙털과도 같은 것이다. 더 깊은 차원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도 끝없이 연결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단지 그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냥 그려본 그림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한번 보시죠. 큰 원이 다 안 나와 있죠. 상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작은 고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또 고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환과 이런 순환이 만난 요 접점이 뭔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순환 속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영화처럼 꿈처럼 흘러가는 삶을 즐기는 의식 그 자체뿐일 거라는 생각이죠. 오직 우리의 영혼 그것만이 실제가 아닐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똑같군요. 고3. 토요일 하루를 저희 학교는 전일제 특활일을 해서 이제는 없어졌지만 시네하우스라는 영화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스크린 영어 회화반이었으니까 하루에 3편을 영화를 봅니다. 하루에 3편 연이어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특활반 아니셨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한 번에 이 영화를 보려면 그 앞에 있는 영화에서의 그 무드가 뒤에 영화에도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실컷 울고 나왔는데 한 5분 있다 새로운 영화가 가지고 코믹 영화를 보려면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쵸? 수많은 삶을 사는 윤회의 전제 조건 역시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안에서 이제 망각의 비약을 본 내용을 썼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스탠드 밑에 잔이 하나 보였다. 한겨울 북쪽 설국의 눈보다도 더 흰 액체가 담긴 투명한 잔이었다. 아, 완전히 잊고 있었네. 바로 이야기야. 그는 천천히 잔을 들고 살펴본다. 땅에 모든 걸 뒤덮고 쳐다보는 이의 눈을 시리다 못해 멀게 만들어 도대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드는 희디 흰 눈 같은 망각의 비약. 이 약을 마시면 지금까지의 기억을 다 잊게 되고 이 잔을 들었다는 사실마저도 잊고 깊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의식은 물론 꿈조차 없는 길이를 가늠할 수 없는 기나긴 비일의 수면. 잠을 깨고 나면 마치 마취에 빠졌다 일어난 사람처럼 지난 일은 하얗게 잊은 채 새로운 몸을 얻고 깨어나 슬픈 일과 기쁜 일, 그리고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평범하거나 지루하기까지 하는 일들로 가득 찬 일상을 다시 반복하는 거야. 가난한 화가가 하얀 젯소로 지은 헌 캔버스에 새 그림을 그리듯 수많은 사연들이 켜켜이 쌓인 줄도 모른 채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지. 자, 그래서 이제 문학적으로는 윤회를 우리가 모르는 채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실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삶의 괴로움 속으로 또다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전 생들을 망각하고 그 그림자에 불과한 현실이라는 꿈에 또 심각하게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소설 마치의 S나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 프로포폴, 마약, 하다못해 커피라도. 오늘도 우리 다 커피 마셨죠? 네, 제가 커피 끊어보려고 지금 한 3주 정도 노력했는데 오늘도 마십니다. 근데 이 향정신성 물질들은 가짜 해결책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올 시간에 에너지를 땡겨서 쓰는 에너지 부채일 뿐이에요. 빛을 땡겨다가 쓰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곧 또 숙취가 옵니다. 또 담배 너무 많이 피면 아주 노곤해지죠. 그리고 프로포폴로 억지로 꿈없는 잠을 계속 탐닉하다 보면 렘수면 반동이라고 한꺼번에 그냥 무지무지 무서운 꿈들이 막 우리 이 의식 속에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마약은 당연히 금단 증상이 있겠고, 커피, 문제 바로 커피입니다. 하루에 3잔, 4잔 먹게 되면 부정맥이 오고요. 힘이 쭉 빠져요. 커피도 중독되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중독되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돈, 재산, 지위, 평판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고 막 살게 되겠죠. 아이 뭐 이거 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까짓 거, 그렇죠? 그런 태도로 갖기 쉽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영혼의 영역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데아의 세계로 들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잠재의식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잊혀진 건 아닐 테니까 필름을 돌려보듯 다시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그림자이고 결국 탐욕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은 재난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게 소설 마치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이퍼란이 폭발한 이후의 세상은 모두가 마취하기 위해서 잠든 듯 다 마취되어 있죠. 하지만 폭발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탐욕에 마취되어 의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회상이 있으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어로 기억한다, 회상한다는 거예요. 이 암네시아가 의학적으로 기억상실증이거든요. 기억상실증 앞에 부정에 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잊어버렸던 것을 부정하는 것은 다시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명상 속에서 혹은 기다림 끝에 우연히 찾아오는 체외 이탈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의식의 중심을 되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렘 수면, 비렘 수면, 또 삶과 죽음의 그런 자연적인 순환을 다 받아들이고 같이 보조를 맞추려면 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중용이라든지 중도라든지 하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상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습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신비적인 얘기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저 혼자 그려본 그림입니다. 한번 감상하시죠. 잠시. 끈을 달아놓은 역전인가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한 층이 아니고 여러 층이다. 심층 의식까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식들이 여러 층이고, 근데 이거를 평상시 마음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저 깊이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어떤 중심, 그런 것들, 명상이라든지 또 좌선이라든지, 물론 바로 그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이 방향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본 거죠. 그래서 회상을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젠가 남을 괴롭히고서라도 살아남겠다는 욕망, 혹은 너무 괴로워 죽고만 싶다는 그 욕망이, 그 모든 욕망이 다 불타고 나면 육체를 벗어난 희미하고 섬세한 그 형체마저도 풀어지는 때가 오겠지. 그런 우리의 의식은 전생과 내생뿐 아니라 다른 인간, 다른 생물, 그리고 무생물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모든 존재들로 무한히 확대되겠지. 그때는 상하, 좌우, 전후,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차원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마취를 받다가 우연히 체외 이탈을 한 환자들처럼 무거운 이 몸을 떨치고 날아올라 내려다본다면, 아니 오랫동안 명상 수련을 하다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어 자신의 중심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평소의 마음으로 기억하지 못했던 매번 삶에 진지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이전의 생과 어쩌면 다음번 삶까지도. 그렇게 보면 윤회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야. 불멸의 의식이 언제나 깨어 지켜보는 것을 생각하면 참이고, 매번 이전 생의 기억을 까맣게 잊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생을 사는 것으로 보면 거짓이니까. 그래서 의도했던 그림이 이제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마취라는 소재를 통해 잠과 꿈의 비밀을 추적하고 죽음, 재탄생을 비유로 표현하려고 했던 바로 그 그림이죠. 그래서 영구불변의 영속적인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하냐는 모순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삶과 죽음 그 이면의 진실을 표현하려고 했던 노력이 이제 종말에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도 신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는 없을지 몰라. 망각의 잔을 비우고 이런 가능성을 택했던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번 생 역시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수많은 삶들 중 단지 하나일 뿐이라고. 어쩌면 이것이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치유법은 아닐까. 자, 그리고 책에서도 맨 마지막이고 제 강의에서도 맨 마지막입니다. 이 수체라는 것은 왕 잠자리에 유충을
우리 고유한 말로 부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수채. 하이퍼란 때문에 죽은 아이들과 남편, 아내들의 영혼도 흔적없이 사라졌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거야. 누가 알겠어? 물속에 남은 유충들에게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든 일이겠지만 잠자리는 그저 그동안 입고 있던 허물을 벗어놓고 물밖 푸른 하늘로 가볍게 날아가 버린 것일지도. 이렇게 책은 끝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 중에 지금 10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독자님들로부터 질문 있으면 몇 개 받아보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을 다 읽어보신 분 중에서도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당신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한번 물어봐 주셔도 좋고, 아니면 책을 다는 못 읽으셨지만 오늘 강의 중에 잘 이해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이가은님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강의 듣고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없으셨나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네. 보다가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 네. 보통 이제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은 수면제 혈관이 닿으면 네. 그걸 먹고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면 뇌수면이나 대면 수면의 그 과정은 똑같이 겪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수면제로 우리 의식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들을 먹게 되면 이제 가바라는 정신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대체적으로는 꿈이 없는 비렘 수면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런 약에 의존해가지고 매일 수면제 먹고 자다 보면 책에서도 나오는데 어느 날 금단 증상으로 그 약을 먹지 않았었을 적에 그동안 꾸지 못했던 꿈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죠. 기괴하고 무서운 그런 꿈들이. 그러니까 이 자연의 순환을 거슬려서 이거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이 의사들의 이 시도들이 사실은 엄밀하게는 순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작용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잠이 너무 안 온다 때 수면제 처방받는 것보다도 그냥 멜라토닌이라는 약이 또 있거든요. 그건 수면을 아주 초기에 약간 유도해줘요. 우리 몸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축적되는 그 물질이거든요. 흔히들 왜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한국 돌아오거나 또 유럽 가거나 하면 제트랙을 해서 시간 적응을 못하잖아요. 그때 쓰는 약인데 그 약은 그렇게 중독성이 있거나 혹은 금단 증상이 생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의사로서도 이런 얘기 해드리면 도움되는 것 같아서 저는 기쁘죠. 또 질문. 우리 오늘 고3 정형순 군. 그러면 그 요즘 전생 체험이 좀 유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친구도 전생 체험을 해봤는데 자기가 전생이 왕자였대요. 네. 왕자였는데 공주를 구하다가 카레트로 죽었대요. 네. 그래서 어디 왕국이냐고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네. 전생 체험을 통해는 그 자신의 전생이 실제일까요? 아니면 거짓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의사들이다 보니 이제 전생 체험을 한다든지 전생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는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물어보고 확인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런 케이스들, 의사들이 보고한 케이스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의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누군데 내가 전생에 국타 왕조의 누구였다. 아주 먼 시대 아니고 근 시대로 증명해 볼 수 있는 시대라면 다 검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전생에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잔뜩 벌었는데 비상금을 어딘가에다가 숨겨뒀겠죠.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 비상금은 절대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옛날 살던 집에 가서 어디 기둥 밑에서 뽑아 찾아냅니다. 그건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와이프한테도 아까 얘기하는 비상금일 텐데 그걸 다 찾아냅니다.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생 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 뭐 왕자였다 공주였다 그렇게 대단한 체험을 한 사람들만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면을 해보면 이번 생도 뭐 별건 없었습니다. 뭐 별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았네요. 죽었네요. 계속 그런 사람들이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고 지루하고 갑갑한 게 또 우리의 삶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고3 수험생인데 책을 읽을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하시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도서관에서 책을 구하러 해왔는데 한 책이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출이 돼가지고. 네, 안산에 있는 도서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영광입니다. 이게 있었나요? 우리 김 대표님, 네, 아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는데, 아니 질문한 게 많이 있는데. 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받을까요? 근데 여기. 사시하는 네. 다른 연구하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네. 예지몽 같은 경우는 네. 연구하는 학자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환원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책에 그 모든 다른 의식 차원들을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거기 그 책을 보면 자각몽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예지몽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전생몽이라는 것도 있대요. 내가 꿈을 꾸는데 매일 똑같은 꿈을 꾼다시는 분 있으세요? 가끔 어떤 꿈을 규칙적으로 똑같게? 저는 일하는 꿈을 계속 네. 장면을 네,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일이고 그게 이제 사람들에 의하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왠지 꾸다 보면 그때 꿈과 익숙하고 일치한다 그런 꿈들이 우리의 전생이 남아서 계속 리마인드 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꿈들은 또 전생몽이라는 거죠. 또 뭐요? 아니 아들을 구하는 꿈을 항상 꾸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데아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냐면 선후 관계가 없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신 그런 꿈이 미래의 일일지 과거의 일일지는 알 수 없죠. 그러면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대 지대한테 군대 꿈을 저도 다시 공중보건의사로 재입소하는 꿈을 최악의 꿈입니다. 주일에는 푼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대신해서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목전에 닥친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그걸 경험하면서 해소시키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주영이라고 네. 잘 들었고 아까 그 꿈은 렘 수면이 아니고 비렘 수면에서 꾼다고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런 앱이 네, 있습니까? 그런 네. 이 미핏을 깔면 민핏에 그런 네, 기능이 미핏에 있죠. 이걸 하고 자면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아침에 잠깐 일어났다가 밥하고 잠깐 30분 사이에 잠깐 누워 있으면 그때 저는 꿈을 꾸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렘 수면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그렇죠. 때 꿈을 잠깐 꾸는데 네, 그거는 비렘 수면의 수면 2단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 눈알이 막 움직이는 거가 자기가 실제하지 않는 실제를 지금 보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걸 거거든요. 근데 비렘 수면 2단계에서도 이런 학습된 거가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주 렘 수면의 본격적인 꿈은 아니지만 그 서곡에 해당하는 꿈을 어설피 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비렘 수면을 계속 자고 있었던 그 프로포폴에 중독된 S가 이 사람은 꿈을 안 꾸는 프로포폴을 주사를 맞았는데 무슨 환각이 있어서 이걸 마약으로 얘기하느냐고 주장을 하려고 했지만 비렘 수면이 계속 지속되는 그 뇌파 검사상에서도 깨우면 간혹 2단계 수면에서 걸린 사람들은 꿈을 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비렘 수면을 나타내는 뇌파가 나왔다고 해서 이 여배우 S가 마약을 탐닉했다고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꿈과 수면을 객관화해서 입증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이따 하세요. 아니 식사도 준비돼 있고. 그럼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아 참. 저도 질문할 게 많고. 네. 집에 가서 싸우세요.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하십시오. 아니 가끔 이렇게 술 먹고 나면 되게 크게 고마, 그런 거 싫어.
결국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우리를 업시키거나 우리를 다운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알코올은 우리를 다운시켜요. 그래서 전두엽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과 또 연합 운동 이런 게 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름이 끊어졌다는 건 그만큼 억제된다는 거죠. 그 대신 뭐 LSD, 엑스터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업시키는 각성시키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히로뽕, 메타암페타민 그런 거는 붕 띄우는 거. 담배도 그렇고. 네, 엄밀하게 그래서 이 프로포폴은 전 세계에서 지금 마약으로 지정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마약으로 분류가 됐습니까? 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마지막에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의학적인 어떤 입증하에 이루어진 일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인 필요에서 그냥 임의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로포폴을 써보면 환자들이 수면 마취들 다들 해보셨잖아요. 대부분이 프로포폴일 거거든요. 그냥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하는 정도만 얘기하지 화려한 환각을 꿨다, 뭐 선정적인 꿈을 꿨다, 뭐 그런 거 없거든요. 없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가바에 의해서 의식이 억제되는 건데 이거에 탐닉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중독이 되는 다른 여러 가지 X 같은 경우는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영화제에서 상을 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프로포폴은 수면제의 대용으로 남용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덜컥 마약으로 지정해버린 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도 저는 작품을 통해서 제기하는 거죠. 책을 보면 굉장히 리얼하고 하는데요. 네. 이게 작가님의 삶을 보는 겁니까? 이런 질문 때는 사실은 가장 어려운데요. 그래서 작가는 원래 작품으로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해버리면 재미없겠죠. 스포일러니까. 근데 이제 의학적인 얘기들은 과학적인 근거 하에 다 쓴 겁니다. 대신 이제 하이퍼란이라는 이런 결정적인 약들은 세상의 약이죠. 그런 이름도 없는 이름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학적인 어떤 배경 하에 문학적인 상상력을 덧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리얼하던데요. 묘사가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안지 오래됐는데 네. 그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몇 개 국가 몇 도시 얼마나 다니셨어요? 다 세보진 않았지만 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다 돌아봤고요. 그리고 뭐 중국, 일본, 뭐 중남미 빼놓고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이집트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만나는 동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뭐 인류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성형외과에 계시잖아요. 네. 네. 이게 그 성형외과 하시면서 왜 이런 쪽에 이렇게 관심 갖고 매치가 잘 안 그게 되시는지. 궁금하고 네. 두 번째가 그러면 성형외과는 혹시 돌팔이가 아닐까 이런 맞아요. 지금 심리학으로는 됐다는데.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를 했더니 완전히 문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쪽에 관심이 많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부는 죽어서 말하고 학생은 성적으로 말한다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의대를 가라.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착한 아들 알겠습니다 하고 의대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대를 가면 우리가 적성에 맞지 않는 의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게 저는 이제 정신과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정신과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었는데 역시 저희 아버지께서 이상해질 것 같다. 그래서 좌절을 하고 이제 성형외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학이 의대에서 할 수 있는 전공 중에 가장 창의적인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이 똑같아요. 평생 똑같은 수술만 해요. 평생. 왜냐하면 이 해부학적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수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 틀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미인상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도 다 맞춰줘야 되고 창의적으로 수술할 수밖에 없는 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억지로 의대를 갔지만 또 뭐 정신과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지만 성형외과를 통해서 어떤 창의성을 그래도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성형외과를 이제
지금 개업한 지 14년째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작가로서 활동할 적에는 아까 뭐 병원명 작가가 나왔는데 그것도 조금 편집해달라고 부탁드릴 거가 작가로서는 김유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작가로서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을 선전하러 나오는 대용으로 문학이 사용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작가로서는 김유명 세 글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성형외과 쪽에서도 책을 한 권 낸 게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게 되면 또 성형외과 쪽에서도 얼마나 창의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걸 또 알게 되실 텐데 차차로 또 기회가 있다면 그런 얘기들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죠. 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